안녕하세요. 의료계 핫 이슈를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분이시고 또 저한테도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사실 저의 스승님이 나오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TV에서 정말 많이 뵌 분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백신혁신센터의 정연우 석좌 교수로 계신 김우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3월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의 백신 혁신센터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혁신센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텐데요.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화한 결정적인 계기는 백신이었거든요. 특히 mRNA 백신. 그래서 백신 혁신센터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팬데믹 또 에피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 유행성 출혈열 한타바이러스의 mRNA 백신 프로젝트를 맡고 있고 이제 교수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이 한타바이러스 mRNA 백신 개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면 누가 이렇게 너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막 겪고 이러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것이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뭐 예산, 인적 관리, 소통, 또 계획, 연구 개발을 다 일종의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다 보니까 여태까지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 좀 군림하기도 하고 폼 잡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제 mRNA 한타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리드하고 하모나이즈하냐, 동기부여하냐 이제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새롭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도 이제 백신 개발에 직접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후배로서는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초기에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셨던 시절하고요. 또 지금 또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 어떤 부분들이 뭐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이제 예전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나빠졌는지 이런 거 먼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감염내과 의사를 1990년도에 군의관 제대하고 35년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35년 동안 지내왔는데 많은 발전이 있었죠. 1990년도만 해도 뭐 장티푸스, 뭐 콜레라, 뭐 이질, 홍역 이런 전통적인 감염병이 유행하다가 현재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해서 이제 정통적인 감염병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신종플루나 뭐 메르스 신종감염병이 이제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큰 변화고 초기에는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 키트 우리나라 능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에 비하면 현재는 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진단 키트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단 또 의료 체계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조교수로서 뭐 연구를 시작했던 시기가 1990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세균성 질환들이 좀 되게 주된 감염병이었긴 했는데 제가 이제 스승님이 이제 걸어오신 길을 보게 되면 매우 초기부터 이제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되게 이제 정열을 가지시고 이제 임하셨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전공을 나는 이쪽 호흡기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때 같은데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그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를 주로 하게 된 거는 이제 1999년 제가 이제 감염병 하고서 10년 정도 시점에서 스승님이신 이제 고 박승철 교수님께서 앞으로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이 위협이 될 거니까 이걸 해봐라 해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1990년 감염내과를 할 당시에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굶기 좋은 감염내과를 왜 하냐. 왜냐하면 1990년만 해도 항생제로 웬만큼 잘 치료가 되고 이제 감염병이 이제 백신 접종으로 아이들에서 유행병이 많이 줄다 보니까 환자도 없을 거고 약간 안 됐다. 너 왜 감염내과를 하냐. 그런 시기에 이제 감염내과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사실 뭐 젊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신념 중에 하나는 이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겠다. 소위 이제 좁은 문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도 당시에는 감염병이 치료제, 백신, 항생제로 많이 줄어들어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이 감염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팬데믹 같은 게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 1999년에 이제 인플루엔자를 이제 스님께서 이제 국립보건원의 호흡기바이러스 과장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겨울에 독감이 도는데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 어떤 이 감염병이든 감시를 통해서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입원하고 사망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를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 과장으로 이제 1999년 처음으로 가서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수립한 것이 가장 제가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를 하게 된 계기고 그것이 어떻게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보람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국립보건원이 현재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제 같이 있지만 대학 교수면서 질병관리청의 과장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 민간 대학병원 교수가 공무원을 겸직하는 게 이제 아마 최초는 아니지만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때가 DJ 정부입니다. DJ 정부에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겸직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는 또 교수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을 이제 녹번동에 국립보건원의 호흡기바이러스과에 출근하면서 왜냐하면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그때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사실은 큰 역할을 했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고 매주 인플루엔자 의사질환 환자 수나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가 이제 질병청에서 매주 주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루엔자 A형이 주로 유행하는구나. 그리고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지수가 99.5구나.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25년 전에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강의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표본 감시 결과 레포트 보고 강의록을 만들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1999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 뭐 의원이든 병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어떻게 그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셨는지가 제 그 후학으로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전에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홍콩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 감염이 18명이 생겨서 3분의 1, 그러니까 6명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세계보건기구나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걱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겨울에 독감은 도는데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이제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만들길 원했고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가 가서 일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한 곳의 의원을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만들어려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대표성이나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뭐 모든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한 곳, 거기다 이제 보건수를 플러스하다 보니까 한 800개 기관 정도가 이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에
포함이 됐고 처음에는 그 각 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인플루엔자와 독감을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하면 이제 독한 감기 수준이지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A나 B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이제 그런 것부터 가르쳐야 됐고 이제 전국적으로 뭐 부산이나 각 시도에 가서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 원장님 모아놓고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교육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바이러스 검체를 지금 이제 우리 익숙하죠. 네, 코로나 그렇죠. 때도 코에다 면봉을 찔러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고 그런 것도 다 교육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되게 의원 원장님들이 환자 보기도 바쁘고 근데 이 가외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또 부족하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이렇게 이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 의료기관이라 해서 명패 나눠주고 제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속항원 키트라고 RAT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만 해도 생소하던 건데 RAT를 우리 예산으로 해서 좀 논아드리자. 그래서 그때 RAT 신속항원 키트가 처음 병의원에 이제 배포가 되고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시 체계가 충실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이 뭐 왜 감시 체계가 중요한지 그런 건 이제 교육을 꾸준히 매년 했었고 이제 워크숍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인플루엔자 감시체가 작동은 되고 있지만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가 예산을 충분히 좀 그 인센티브를 들여서 동기부여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짓고 다리 짓고 하는 데는 돈을 써요. 그렇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일에는 예산 배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니까 기관들이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100개까지 줄였다가 이제 200개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참 아쉬운. 그렇죠. 지금 한 200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200개인데 5천만 명 인구의 전국적인 대표성이 과연 충분한가부터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 짓고 다리 짓는데 돈 쓰는 건 표는 나지만은 이런 사실 감시 체계라고 하는 중요한 감염병 동향 실태 파악,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감시나 경계 게을리하는 장수는 혼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에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감염병에 있어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는 이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든 코로나19든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시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게 여전히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또 올해 이제 300개로 늘리려는 게 또 국회에서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올해 300개로 이제 예산이 안 잡히기도 한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비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2008년도에 녹십자에서 백신 생산하게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플루엔자 백신 만드는데 그런 그 산파 역할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뭐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감염병 유행이나 팬데믹의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통제 수단은 백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1990년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생기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우려가 일고 우리나라도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하자. 그래서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장 겸직하고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관계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200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의 핵심은 뭐 백신, 치료제, 진단 키트와 같은 의료 수단도 있고 우리가 마스크나 뭐 격리, 뭐 음압병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백신 개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전량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상황이었고
소위 지금 얘기하는 백신 주권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부터 이제 녹십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해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2006년부터 녹십자하고 이제 백신 개발하고 또 임상 일상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녹십자가 생산하고 하는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운이 좋았던 게 2009년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2009년 4월에 시작이 됐고 5월 1일 날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수녀님께서 그렇죠, 첫 환자. 첫 환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이 없었는데 그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한 거를 7월 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에서 제가 임상을 수행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플랫폼에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넣어서 그야말로 이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물론 체계적으로 절차를 다 지키긴 했지만 빠르게 임상을 진행해서 이제 10월 말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만약 그 국산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이나 허가가 1년만 늦었어도 그 백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더 우왕좌왕했었겠죠. 국외에서 수입량 그때 300만 명 거도 못 가져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벨기에로 백신 구걸하러 간다 이런 비아냥도 들었는데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한 게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녹십자하고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이고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2006년도에 대비 계획 만들고 백신 만들기로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지 않았었으면 2008년도에 임상하고 2009년도에 허가 자체를 못 받았을 거니까 이건 운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의 해안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뭐 제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때만 해도요 뭐 이제 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나 대행 온다라고 백신 개발하자 또 뭐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인구 대비 20% 1,000만 명분을 비축하자 그러면 괜히 겁준다. 뭐 없는 걸 가지고 왜 위협하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협당하기도 하고 가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타미플루도 인구 대비 20% 이제 국제 기준이거든요. WHO 이제 1,000만 명분 비축하자 그랬더니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고작 100만 명분 비축했어요. 그래도 100만 명 분이라도 비축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았었으면 5월, 6월, 7월에 환자 늘어날 때 아예 쓸 약도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 부분도 어쨌든 뭐 1,000만 명은 아니지만 100만 명을 비축하게 한 것도 교수님께서 그 의견을 이미 냈었기 때문이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때도 뭐 사실 뭐 제약회사에 로비 받은 거 아니냐 하는 소리 듣고 그 100만 명분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정부에서 MB 정부에서 250만 명분으로 늘렸고, 근데 사실 2009년 그 신종플루가 10월에 막 정점에 달했을 때는 그게 바닥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도 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타미플루 개발자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그분이 이제 도와줘서 벌크로 타미플루를 그냥 파우더로 통으로 가져와서 그걸 소분해가지고 긴급하게 그 타미플루를 공급을 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죠. 국민은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뭐 신종플루 팬데믹 지나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치명률도 낮았는데 왜들 호들갑 떨었냐고 하지만은 이런 많은 노력들이 백신 개발이나 타미플루 공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료진들이 또 방역 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무사히 넘어간 건데 결과론적으로 일각에서는 괜히 호들갑 떨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좀 씁쓸하죠. 그래도 이제 팬데믹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99년부터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과장님 같이 겸임하시고 또 2006년에 계획 세우시고 그런 백신 개발 또 이제 비축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된 나라로서 이제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맞이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동료분들, 여러 이제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역할이 너무 컸다고 생각이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제 뭐 제가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감염병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999년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 과장을 갔을 때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도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을 했어요. 2000년, 2001년. 예, 그래서 그때도 국내 최초로 그 와일드 홍역 바이러스를 처음 분리하고 또 2003년에 사스도 겪었고 2년 3년 2003년 12월에 음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가금 농장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이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다 겪었다 보니까 이 다 겪은 중에서 그나마 피해가 적고 잘 넘어간 게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이거든요. 그것은 2006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비 대응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진단이나 뭐 타미플루 항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해서 결국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5,000년 역사에 여러 가지 애침도 겪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대비에는 약해요. 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리 발생 안 한 걸 가지고 뭐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비축하자? 잘 귀가 안 담아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응에는 월드 베스트입니다. 일단 대비는 소홀하다가 일단 사태가 벌어지면 서로 비난도 멈추고 다 같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지키고 대응을 잘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몇 년 전부터 했지만은 대비를 제대로 안 하다 크게 당했지만은 막상 외국인 쳐들어오니까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서 또 국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비까지 하라면 더 좋은 민족인데 뭐 대응도 잘하니까 뭐 기본은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대비를 더 잘하는 국가 그가 그렇게 됐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상황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 상황이 되게 격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감염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이런 인플루엔자 학자들이 앞으로 다음 팬데믹은 뭐 거의 인플루엔자 때문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상황들 그리고 왜 이제 팬데믹을 걱정하는지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예, 이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는 앞서 계속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듯이 1997년 홍콩에서 18명의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 걸리고 6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아주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이전만 해도 조류, 다고리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가 사람으로 이 종간벽을 뚫고 감염되지는 않는다. 이건 불문율이었어요. 일종의 독트린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고 인체 감염이 생기니까 쇼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H5N1이라든지 H5N6라든지 뭐 H7N9이라든지 그 다고리에는 많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인체 감염이 있으면 가능성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금 97년으로부터 28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팬데믹이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97년에서 홍콩에서 시작된 H5N1이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의 다거리 농장에서 우리나라에 유행을 시작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매년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정도 되면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이 서해안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청둥오리, 가창오리 뭐 엄청 많이 오죠. 군무도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년 이제 겨울에 다구리 농장에서 고병수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해서 이제 살처분하고 2023년에 관악구 용산구에서 이제 고양이 들고양이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 뭐 피난처라고 그러나요? 쉼터. 쉼터에서 이제 그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된 그 오리고기를 생오리고기를 먹고 이제 고양이들이 폐사된 사건도 있었고, 요 얼마 전에는 이제 길에 이제 죽어져 있는 살쾡이 살개에서도 고병수 조류인플루엔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2020년 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난 4, 5년 동안 거기에 그 겁먹고 이제 어떤 거리두기나 이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H5N1 고병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 또 북미, 미국,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지금 오세아니아 빼고 전 세계로 이 고병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퍼졌고, 사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작년 2024년 4월 초에 이제 미국의 젖소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젖소들이 많이 감염되고 또 인체 감염자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극히 일부지만 사망자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이든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미국이 나섭니다. 미국이 나서야 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이 빨라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에볼라 때도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미국인 그 뭐 의료봉사단원이나 선교사들이 피해 입으니까 미국이 개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계열이 다음 팬데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은 확실하다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낮다. 극히 그냥 젖소 농장이나 가금 농장 근무자들에서 산발적으로 인체 감염이 생기고 있고, 일부가 이제 사망자가 있는데, 물론 이제 팬데믹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인체 감염이 있을 것, 또 사망자가 생길 것, 마지막으로 팬데믹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사람 간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것. 이 마지막 열쇠만 얘네들이 못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뭐 같은 방에서 식사하거나 커피 마시고 모임을 가졌는데 뭐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연달아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코로나19가. 이제 그런 정도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한 명 정도, 아니면 아주 극히 드물게 가족 간에 이렇게 전파 사례만 있지, 이 마지막 사람에서 사람으로 효율적인 전파 능력만 획득하면 이 조류인플루엔자도 팬데믹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 열쇠를 하나 얘네들이 못 뚫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만 남겨 있을 뿐이지, 이제 조류인플루엔자도 충분히 팬데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럽, 뭐 일본만 해도 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팬데믹 백신을 사전에 비축하고 지금 개발하고 또 선구매 협정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미 겪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조짐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백신을 좀 비축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부는 이제 아예 개발 계획을 세워서 새로 나온 백신이 나오면 그 우리한테 우선 공급해, 이런 계약들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아무리 이제 질병관리청이랑 소통을 해봐도 우리나라는 심지어 올해 이제 일부 H5N1 백신을 일부 이제 의료인용 또는 이제 방역요원용을 비축하려고 했던 예산도 작년에 삭감돼가지고 끝내 이제 예산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좀 빨리 시급한지를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돼서 미국에서 2020년 12월에 mRNA 백신을 개발 성공하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선구매가 안 돼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뒤늦게 계약하느라고 비싼 값에 사고. 그런 그 교훈을 잊은 것 같아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참 사실 2015년에 조류인플루엔자 H5N1을 녹십자하고 그 팬데믹 대비용을 이제 개발해서 그 일단 허가는
조건부 허가는 받아놓은 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바이러스가 조류인플루엔자인데 베트남주라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소위 2344 클레이드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이제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개발해서 그 의료진이나 방역요원용으로 이미 확보를 해놨고 실제 팬데믹이 되면 대규모로 생산할 걸 계약을 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성구매 협정, Advanced Purchase Agreement, APA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APA를 성구매 협정을 안 해가지고 뒤늦게 많은 나라들이 확보하고 뒤늦게 뛰어드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 값에 그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교훈을 못 얻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공무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뭐 기재부 또 정치 또 뭐 국가의 통치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국회에 가서 많은 감염병 대응 대비 백신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분들이 사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 복지부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고향에 가면 지역구 의원들이 뭐 다리나 건물 짓고 국책기관 확보했다 예산 얼마 그러니까 다 지역구에 대한 이제 좀 지역구 주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건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 이런 팬데믹 백신 개발이나 비축은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거고 국가가 필요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구 예산 따는데 혈안돼 있는 거는 뭐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또 우리나라 국가가 피해 있는 거는 사실 이건 비례대표 의원이나 통치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쪽지 예산이 여기서 잘리는 거죠. 이렇게 검토하다 이거는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누가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이건 모든 국민이 필요한 거니까. 제 개식은 그렇습니다. 추정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언론이 또 그러면 그거를 대표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는 하지만은 언론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 좀 뒤로 돌아가 보면 2010년부터였죠. 범부처 인플루엔자 사업단을 운영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다음 팬데믹 대비하기 위해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도 성공하셨고 그다음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2016년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도 관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대를 쌓아놨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인데 그때 교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상으로 뭔가가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이제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지금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사학과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했고 또 여러 가지 진단 키트나 이제 인플루엔자 또 감염병 대비 대응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그때 당시 이제 자랑스러웠던 거는 이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그건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했죠. 왜냐하면 이제 조류 독감이 돌면은 우리가 독감 백신을 계란에 접종해서 만드는데 닭을 설치하고 나니까 계란을 못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배양이 필요한 거였고 그래서 개발 성공했던 것이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신종인플루엔자 범처 사업단에서 많은 연구 개발 노하우가 축적돼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그냥 예산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생명과학이나 이 그 백신 항발세 치료제 연구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 있게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정부가 바뀌면 다 중단시키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주기로 바뀌니까 우리가 진단 키트는 2, 3년 그 기간으로도 진단 키트 개발이 가능하지만은
백신이나 치료제는 10년, 20년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나 그 연구 역량 또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단절되고 또 부처 간에 서로 또 경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뭐 어느 일개 부처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도 제가 그래도 뭐 그 어떤 희망을 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또 뭐 질병청이라든지 방역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그 이름 없지만은 음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기에 강한 나라. 위기에 강한 나라인데 제가 희망사항은 대비에 강한 나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후학들이 이런 부분에는 꼭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 1분 정도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후배들이 또 그 부분에 교훈을 받고 또 좀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레슨 런드 이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4, 5년 동안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비하는 게 좋거든요. 결국은 백신 진단 치료제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mRNA 백신 플랫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3개월, 100일이면 백신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감염병이든 빨리 대응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mRNA 백신 플랫폼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든 다음 감염병 대응 개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마스크 쓰는 건 뭐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4인 이상 모임 제한, 뭐 학교, 직장, 휴교, 휴업 이런 거는 굉장히 사회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아이들 교육도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팬데믹이 오면은 거리두기를 최소화하고 개인적으로는 방역 수칙 지키는 정도에서 거리두기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백신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다음 팬데믹 올 때 거리두기 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떨어질 겁니다. 안 지킬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런 거를 시행하기 어려울 거다. 이미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그 피해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신속하게 100일 이내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사용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큰 메시지라고 보는데 지금 뭐 다들 어떻게 보면 피로감에서랄까 귀찮다고랄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염병의 대가이시고 특히 우리나라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대비 체계를 세워놓고 또 사실 백신부터 치료제, 비축까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셨던 김은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감염병은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김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실제로 그런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김은주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궁금한 감염병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